검찰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그 환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기의 이혼이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노태우 비자금. 이거를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밝혔을 때는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독립몰수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정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항소심의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독립몰수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공개됐을 때에는 혹시나 좀 환수라든지 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연 관장이 이혼하는 와중에 항소심에서 이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성경건설이 1991년에 준 이 어음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판부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됐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연 관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깨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비자금이라고 한다면 뇌물인데, 뇌물이면 범죄 수익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메모, 이른바 김옥숙 메모인데, 이걸 어떻게 역추적해서 비자금이라는 걸 밝혀냅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라든지 어음의 경우 지금 300억 원뿐만 아니라 누구 특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인물과 그리고 금액들을 다 추산을 하면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이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입증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 메모라든지 이 어음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단초로 해서 수사를 이어갔을 때 과연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 가능한가, 이것이 사실상의 이번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의 이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렇게 누구 얼마 하는 식으로 900억이 이렇게 쫙 적혀져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실제 어떤 모종의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어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메모가 하나의 자금 흐름의 이제 출처 내지는 지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이것들이 건네졌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강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입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이걸 밝히면은 수사는 불가피할 거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밝힌 이유는 이렇게 좀 환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자금이다 아니면 실제로 어음인데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뭐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몰수를 하기는 힘듭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서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35년 전의 메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에 300억이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300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졌든지 소비됐든지 여러 가지 이 자금이 흐름이 있을 텐데 그 흐름에 대해서도 밝혀야만 사실 몰수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이 일단 의지를 가지고 압수수색에 돌입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지만 넘어야 될 관문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노소영 관장 측 주장에 따르면 1991년에 건네진 거니까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 수익을 이제 은닉하게 되면 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로 따지면 7년에 해당해요. 당연히 3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7년은 지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핵심은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러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시점이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전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고 하는 것 자체가 은닉으로 볼 수 있고, 최근에 이 김 여사의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 재단에도 150억 원 넘는 금액을 기부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기부 행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은닉 행위로 본다라고 한다면 범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죄 행위가 최근에까지 계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면 7년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노소영 관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이 됐고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는 없었거든요. 차후에는 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고발 대상에는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일단 수사기관은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의 장소를 보면 김옥숙 여사의 연희동 자택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들 노 이사장이 있는 노 대사가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이라든지 노태우 센터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차명으로 관리가 됐다라는 혐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차명 비서관들의 자택까지도 이 범위에 포함이 됐는데, 아직 노소영 관장에 대한 어떠한 수사의 단초는 확실하게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고발의 대상이지만 압수수색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노소영 관장의 자택이라든지 어떤 사무실 아니면 아트센터에까지 확보를 할 자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재차 압수수색이 단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비자금이 실제로 선대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이 되면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이 비자금 300억 원이 인정이 된다, 흘러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불법적인 일, 그러니까 뇌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기여도로 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고, 최근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서 그러한 기여금, 그러니까 기여도를 채정을 할 때 비자금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을 때에는 이미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쟁점화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이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의 부분과 또 이혼 사건은 별개의 이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내년부터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게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독립몰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명은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에 대한 행위를 규제하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것을 몰수하거나 추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과거에 이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실제 어제 통과가 됐고 시행은 2027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법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독립몰수제가 도입된 것이 결국에는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것이다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또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독립몰수제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단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며칠째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인데, 문제는 경찰관이 장 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종결 처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이제 담당자가 종결 처리를 해버린 건데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2일에 이 장 씨가 집을 나섰고 15일에 이제 남자친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의 경우에는 사건 종결 처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실종
실종 파일 프로파일링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통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이제 타겟이라든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해서 따로 이제 관리를 하는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삭제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은 본인이 진짜 통화를 했다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래서 착오를 해서 이렇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사건 프로파일링도 삭제를 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직무유기인 것이죠. 이 사건을 빨리 끝내버리자라고 해서 허위로 통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화를 한 것처럼 이렇게 다 종결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은 계속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돼서 이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통화를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통화 기록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거짓말을 한 셈인데 대체 왜 거짓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휴대전화가 실종 이틀 뒤까지는 켜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위치 추적만 했어도 찾았을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었는데 왜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게요. 사실 이제 범죄 동기의 경우에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접수가 돼서 당시에 한리만 근처로 이 위치 추적이 된 상황이었고, 이 특정 경찰관의 경우에는 본인은 신고 접수를 했지만 현장에 출동하진 않았고 이미 현장에 다른 팀이 출동을 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종결 처리를 함으로써 수색도 중단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서 수색을 하고 있는 팀을 저렇게 막아설 동기가 있었겠느냐라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CCTV도 한 달 동안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집을 나선 동선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CCTV 영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영상만 달 따라가더라도 동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17일까지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치 추적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사건화가 되다 보니까 이미 휴대전화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막대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아직 장 씨에 대한 어떠한 단서를 찾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실종된 지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너무 늦은 대처가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은데요. 실종 경보 시스템에 또 장애인이라고 이 미란 씨를 장애인이라고 표기한 점은 경찰이 뭐라고 설명한 겁니까? 일단 경찰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1차 신고를 했던 이 남자친구가 이 장 씨에 대해서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장애로 표기를 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 실종 경보, 긴급 경보를 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라든지 18세 미만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 실종 경보를 내렸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러한 긴급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것이 한 번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3개월이 지나서 긴급성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경보를 내리겠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은 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성인 실종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성인 실종에 대해서는 경찰이 가출인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성범죄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고 장애라든지 치매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실종 프로파일링에 이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이 이렇게 연락했으니까 그냥 종결한다라는 식으로 종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까지 이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한 달 안에 만들겠다. 그리고 성인이 이렇게 실종됐을 때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추가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경찰의 지금 인력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이중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중으로 사실관계까지 해서 이걸 종결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예, 총리도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 뒤쪽으로 실종 전단지 보여드리고 있죠. 여기에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는데
실종자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장 씨의 가족들이 SNS에 올렸는데 이 공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뭔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것도 물론이고 뭐 신음소리를 낸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성적 목적으로 뭔가 신음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음란 행위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장난 전화 내가 찾았다 허위 제보하는 것도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의 행위 이런 것들 다 모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